일부 학부모의 갑질, 초등교원의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 교권 추락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32,000명이 넘는 초중고 교사들이 정년퇴직 전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에는 5,937명, 2020년에는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에는 6,579명, 작년에는요 7,404명으로 이렇게 교사의 중도퇴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1월에서 8월까지 3,367명의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년 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이 다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죠. 교사라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만 공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수한 선생님들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외부 환경 때문에 이른바 공교육 탈출 러쉬를 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나 감당하기 어려운 교실 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특히 MZ세대 교사들이 이탈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교육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 초중고 교원은요 589명으로 전년 대비 303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오늘 영교시 부명령에서는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학부모의 갑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야든 문제가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딱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듯이요. 교권 추락의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죠. 인권조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듯이요. 좋은 뜻이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요. 교칙에 두발, 복장, 신발, 핸드폰, 소지품 검사 등 전통적인 생활 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과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 좋고요. 지금의 방식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늘어나고요. 특히 학생의 교사를 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의 말만 듣고 교사의 교육행위를 문제 삼아 학교에 와서 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은 물론 기물파손과 고소, 고발을 통하여 교사와 학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교사는 이 트라우마의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교권이 무너지고 그 결과 학교 교육이 무력화되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수많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성이 좋으시고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학교 교육에 매우 협조적이라는 거죠. 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 스스로 교칙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하고요. 학생 인권조례와 그에 따른 적용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 미래의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역사회,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에게 되돌려주고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제가 공교육에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문기사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요, 갑질을 하는 학부모들을 보통 저희는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주 양육자인 엄마가 심한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증세가 심한 경우 자녀도 대부분 그러하고요. 자녀가 엄마의 본인을 향한 신경증 방향 전환을 위해 학교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돌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상식이 없고요, 흔히 말하는 교양이 없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학부모들은 일단 자격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류의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일이 생기면 꽤 긴 시간 본인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요. 자, 예전에는 이 부류는 그냥 잘 듣고 공감해 드리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합의금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요즘 큰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부모의 지위와 재산을 앞세워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예요. 좀 악질적이라고 보이죠. 자, 무엇보다 학교를 하나의 소비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교육의 학원처럼 학부모와 학생이 소비자고 학교는 소비자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유달리 우리나라는 자녀 문제라면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부모가 많고요,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 자녀가 손해보는 꼴, 경쟁에서 처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건데 결국 이것은 모성애, 부성애를 포장한 자기의 연장선이지 않나 싶어요. 갑질 부모들도 본질은 자신의 분노와 자격심으로 학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명분은 부모 마음으로 포장해 대니 학교나 선생님들이 대응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전에 헬리콥터맘부터 몬스터맘까지 다들 들어보셨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진상맘들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난 아닐 거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변하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식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보통 사건의 발달은요, 핸드폰이에요. 선생님도 가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벌이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퇴근 후 빨리 아이를 보기 위해서 서둘러 집에 가실 겁니다. 보통 이 시간대가 언제죠? 저녁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아이를 만나도 사실 저녁 먹고 숙제를 시키고 밀린 집안일 잠깐 하다 보면 9시, 10시예요. 그 아이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하는 내 새끼가 울고 있으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부글부글 끊겠죠. 그 안절부절 잠도 안 올 겁니다. 그 예의를 지킨다고 전화는 못하고 그 문자나 또는 카톡을 보내겠죠. 문자로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속상하고 궁금한 부모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은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낸 나처럼 가정에서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뭔가를 하고 겨우 한숨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혼자 살고 있는 선생님은 이제 겨우 고단한 하루에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몸이 하루 종일 아팠던 선생님은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가정이 있고 개인의 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다시 밝은 얼굴로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을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게임 속에 있는 NPC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있고요, 가정도 있잖아요. 어디서부터가 흔히 말하는 진상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물어보신다면 아이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 앞뒤 안 보고 직진하는 부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요, 그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음을 걱정하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자녀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선진국의 교육이 어떻다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까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육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간판이 주는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보편화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외국 교육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하는 아직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권 침해 관련 해외 대응 사례를 보면요, 이건 빨리 좀 배워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유럽 교사들을 보면 독일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아예 법으로 보장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범위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에서는요, 교권 침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학생은 교장 또는 교원위원회를 거쳐 퇴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수위가 높으면 연방주 단위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요, 수업방해 수준이 심하면 수업에 심해 학생을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정학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학생과의 타당한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적혀 있고요. 영국 교육부의 교내 행동 지침에 따르면 처벌을 받는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교실에서 배제되고요, 관리 감독하에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업방해의 반복성을 판단해 대응 수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문제 행동이면 학부모 면담과 경고 수준에 그치지만 반복적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면 단기 정학 등 높은 수준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일례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하는데 가벼운 1단계 수업 방해 행동이 반복되면 2, 3단계 수준의 문제 행동으로 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실 어디까지가 교사의 역할이고요, 어디까지가 교장의 역할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결국 교사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강하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바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을 떠도는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진상 부모 단골 멘트부터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이걸 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MBTI 성향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걸 너무 가볍게 재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0년대와 90년대 학부모의 경우에요, 빡빡한 시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세대로 대입과 취업, 결혼과 육아, 주택 등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를 향한 분노가 내면에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자녀도 1명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 내 아이가 먼저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를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 관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고착화되면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교육의 사법화와 입법화, 그리고 행정화 경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교원의 표보다는 학부모의 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경시되고요. 학교 폭력의 경우 엄벌주의가 더 강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사의 에너지는 더욱 많이 들어가겠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통과 화해를 위한 회복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행정의 요식과 절차는 커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의 교직 문화에 대한 성찰을 말하고 싶어요. 매번 학교에서 학부모의 갑질로 교권이 추락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교장과 교감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면서 교사 개인의 문제로 화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갈등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교장 임용과 연수 체제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1년차 교사에게는 담임을 맡기지 않았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경력 교사들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지만 깊이 업무를 왜 깊이 하는지 교원들 스스로가 성찰하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입니다. 진상 학부모보다 다수의 상식을 가진 학부모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학부모 민원을 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회나 학부모회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서요, 학교장 또는 교사회와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학부모회를 주관하는 학부모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실 테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는 이런 경우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꿈꾸는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고를 추적 관찰해 보면 중간 규모의 사고와 작은 사고가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하임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학부모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태뿐만 아니라 수업 중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말라는 학부모, 수업 중 받아쓰기를 하지 말고요, 틀린 건 빗금치지 말라는 학부모가 있어요. 또 교실에서 에어컨 늦게 틀었다고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이러한 갑질과 교권 붕괴는 이미 그 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누적되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넘어갔던 것이 지금의 이 사태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아동학대 금지법의 남용을 막는 법제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교권 추락의 당사자인 교사가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요, 건강한 학부모들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을 험담하고 꾸짖으며 맘카페의 불만을 성토해서 일양 스타 학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을 선물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명품 학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